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논스 공동 창업자 그리고 지금 코어덱스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하시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Let's Talk DeFi는 저희 디파이 서울 지금 뭐 컨소시엄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저기 스테이크피쉬와 그리고 코어덱스 그리고 논스 세 군데에서 지금 디파이 서울 컨소시엄 비슷하게 만들어서 새로 다른 멤버들도 모집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전 세계하고 우리나라 디파이 사이에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디파이 일본, 디파이 저팬, 디파이 NYC, 디파이 인디아 그리고 몇 군데 더와 지금 다 연합을 맺어서 저희가 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서로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셨다면 출석 체크를 안 하셨다면 저기 뒤에 네 저기 송다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뒤에 샌드위치랑 커피 있는데 저거는 네 가져가셔서 제가 식사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드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서 디파이 개요를 저는 오늘 다룰 텐데 디파이 개요와 제일 끝에 또 프레젠테이션 다룰 텐데 디파이 개요부터 그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각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왜 이제 먼저 시작을 하냐 하면 디파이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몇 개월 안 됐죠? 근데 사실 이게 한 2018년 10월 달쯤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속성을 띠고 금융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금융에 포함이 되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에 이것들은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금융 상품인데 이제 디파이는 그 금융 상품 약간 더 발전시켜서 네 어떻게 보면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디파이가 아닌 게 그러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웹3 약간 데이터 그러니까 금융 돈과 돈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옮겨가는 거를 다루는 웹3가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디파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듯 합니다. 그럼 디파이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기존 인프라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관료주의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금융권 아니면 제도가 있죠.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권이나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리스크로 어떻게 보면 대체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픈 파이낸스라고 적어놨는데 나중에 오픈 파이낸스랑 디파이랑 뭐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적어놨고 네. 뭐 오픈 소스다. 그다음에 뭐 검열 저항성을 띠고 있다. 진실은 코드에 있다. 뭐 인터페이스에서만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비허가성 빌딩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발표하는 PPT는 나중에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에.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 이제 좌측에 보이는 여기 중앙화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기존 전통적인 신뢰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아래에서 가치의 저장을 보장해주는 정부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달러라는 그런 화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각종 우리가 아는 다 그런 은행들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시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 브로커리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함으로써 저희가 토큰 때문에 가능해진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중앙화되어 있는 것과 완전히 탈중화되어 있는 시스템 사이에 약간 저희가 하이브리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 기반은 다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근데 이제 앵커 USD 같이 저희가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그거를 발행하는 주체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STO 플랫폼 하버 같은 게 있고 위에 이제 레저 이건 하드웨어 지갑 레저가 아니고 레저 X 같은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게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약간 중앙화되어 있던 이 위에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것들도 다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나 탈중앙화되어 있는 파생 상품으로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겠죠.
디파이의 신뢰층은 이렇게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 각 블록체인마다 이 신뢰층이 약간 다를 텐데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전에 보셨듯이 안 되네요. 네. 만약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뭐 유효하지 않다면 그 위에 어떠한 주식회사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의 리스크는 굉장히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주식시장에 굳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겠죠.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제일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위에 우리가 무엇을 짓는다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지금 POS로 전환을 하냐 POW 하냐 그게 관건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레이어 제로에서 우리에게 뭐 이 블록체인의 보안을 보증을 해준다면 그 위에 이제 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안정성 레이어 그 스테빌리티 레이어를 깔 수 있죠. 그럼 거기에는 다이의 뭐 스테빌리티 피도 있을 거고 세이빙 레이트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빌리고 이제 내가 대출을 해줬을 때 얼마나 그 비율이 되는가 그런 거가 중요할 것이고 그 위에는 이더리움이 전체 디파이 생태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하고 위에 이제 유동성 레이어가 가장 중요하긴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파이를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는 금융시장을 더 알면 알수록 오히려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디파이에서 와서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네, 없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 금융시장에 있었던 우리가 되게 흔하게 접했던 그런 상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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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면 뭐 미디어 쪽에 계시는 분들이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좌측에 있는 인물이 누구죠? 모르시나요? 모르시죠? 이게 퓨디파이예요. 그 명실상부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최근에 하는 거는 뉴스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뉴스를 이 친구가 대신 기자인 마냥 앵커인 마냥 자기가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미디어라는 게 전통 미디어 그러니까 몇 개 매스 미디어에 다 매스 미디어만 집중적으로 독점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금융상품이 기존에는 금융상품을 정해진 몇 개의 기관만 금융상품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이 금융상품을 남들에게 팔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 금융 자체가 우리가 쉽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이 디파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디파이 서울에서 발표한 건데 디파이의 뭐 밸류 프로포지션은 이 정도가 있는데 이제 접근성 그다음에 마찰이 없다는 것, 글로벌하다는 것,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투자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어쨌든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디파이가 기존에 있는 수익보다 좀 더 좋은 수익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이면서 ICO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보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암호화폐 사용하는 사용자들 아니면 새로운 사용자들에게도 투자의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정의를 내리자면 정말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defi.network라는 곳에서 따온 거예요. 뭐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디파이가 있고 중앙화 거래소가 중앙화돼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가 있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페북 리브라는 디파이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디파이 네트워크에서 디파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정의를 내리기에는 일단은 상호 운용성과 오픈소스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성과
그리고 금융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적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 기준으로 페북 리브라가 디파이냐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오픈소스이지 맞지만 상호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얘네가 그 금융적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파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디파이라고 했을 때 무슨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인터넷 또한 우리가 서비스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보시면 제일 아래는 실제로 광선이 깔려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더넷 같은, 우리가 지금 꼭 꼽는 그런 이더넷 같은 그런 규격이 만들어져야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TCP/IP라는 그런 레이어들이 깔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MTP라고 이게 메일 관련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하나로 합쳐졌을 때 제일 위에 이메일이라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어요. 또한 여기 옆에 보시면 HTTP가 있죠. 여기 위에 웹 브라우저라는 게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트토렌트가 나오게 됐고, 이런 서비스들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프로토콜들을 하나하나씩 다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만 생겨나는 것이었는데요. 인터넷이 이랬는데 디파이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아랫단에 있는 친구들은 서비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서비스, 이 프로토콜 아니면 뭐 기초 요소들, 그 financial primitive라고 하는데, 이 기초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합쳤을 때 이 위에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는 저희가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코스모스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레이어가 깔려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단에는 거래소 레이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거래소 프로토콜이에요. 참고로 거래소 프로토콜과 거래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프로토콜은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규격을 제공할 뿐이고, 그 규격을 써서 제가 거래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뭐 여기 쭉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보이고요. 뭐 시큐리티 토큰도 보이고요. 파생 상품, 대출, 뭐 바스켓, 보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 제일 아래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 플러스 타이중 거래소 레이어 플러스 이거를 만들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뭐 디덱스나 레이더 릴레이, 패러덱스 뭐 등등등 이런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셨던 이메일과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시스 같은 친구들 아니면 뭐 달마 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내가 프로토콜 만들면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다 쓰겠지라고 모두 대부분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아무도 가져다 쓰지 않았고, 이 친구들이 자기가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제 서비스까지 만드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어쨌든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프로토콜이 뭔지 내가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복합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 스택은 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와 똑같은데 2017년도만 해도 진짜 코인베이스밖에 없었고, 파생 상품도 없었고, 증권형도 없었고, 은행이나 화폐 이런 것들도 다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8년에 이게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다가 2019년에 와서는 이제 거의 다 채워졌고, 이거보다 훨씬 많죠. 아까 말했던 디파이를 하나하나 합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오픈 파이낸스 네트워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시큐리티 토큰 거래소예요. 얘네가 하는 방법은 하버라는 증권형 토큰 규격을 가지고 제로엑스라는 거래소, 타이중앙화 거래소 규격을 가지고 타이중앙화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만듭니다. 맞죠? 그리고 밤브릴레이라는 친구도 비슷한데 BGX라는 파생상품 규격과 제로엑스 거래소를 써가지고 이제 밤브릴레이라는 타이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마블이라는 친구도 비슷하게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만들고, 베일이라는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도 어거라는 예측시장과 제로엑스라는 거래소를 써서 예측시장 결과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파이를 저희가 했을 때 그러면 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규제를 따라야 하냐 안 따라야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기초 요소들 그러니까 파이낸셜 프리미티브나 아니면 프로토콜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코드를 만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에 올리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친구들은 규제를 따르진 않아요. 네, 만드는 그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주체는 있으나 그 친구는 규제를 따르지 않는데 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나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럼 증권법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법을 따라야 되는 거는 제일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딴에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인을 차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법에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디파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확실히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도 있는데 몇 가지만 여기 있는 걸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보험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다 보험이 있죠. 보험이 없고 두 번째는 법정 화폐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원화 출금이 안 된다. 지금 한국에서도 원화 출금이 안 돼서 뭐 크립토 투 크립토로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런 경우 뭐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될 텐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대부분이 이제 담보 대출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출하고 싶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일단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디파이 하는 사람들이 아 이걸 통해서 나는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돈이 없어서 은행에 접근을 못하는 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리고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더 많은 돈을 땡겨오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레버리지 트레이딩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인데요. 일단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많아졌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가도 좀 불확실하고 아니면 순서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코스트 그러니까 가스 비용 이런 것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갑자기 비용이 올라가는 예도 있으니까. 플랫폼에 국한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반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마다 리스크가 다릅니다. 반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리브라 같은 친구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과연 이게 완전히 투명한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이자 비율 같은 거를 거버넌스를 해야 될 텐데 누가 도대체 이 이자 비율을 설정을 하는가? 그리고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가격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코드를 짜거나 아니 이 메커니즘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변동성이 심하면 어떻게 하냐? 네, 변동성이 심했을 때 우르르 무너져 내릴 그런 위험도 존재를 하고요. 스마트 컨트랙에 해킹 사건이 있거나 스마트 컨트랙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마지막은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있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 타이밍이 이제 이상하게 애매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매 블록마다 이자가 얼마씩 나가야 되는데 만약 네트워크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면 매 블록마다 15초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뭐 30초가 걸릴 수도 있고 1분이 걸려서 이자를 받는 그런 이상한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규제나 아니면 세금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증권형 토큰을 너가 한다면 이게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커스터디 누가 이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보관하냐 개인이 보관하냐 기관이 보관하냐 세 번째는 라이센스 어쨌든 국가에서는 너는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야 라고 정해주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을 도대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되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는 회계 처리가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이게 DAO 형태로 가서 스마트 컨트랙에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건 완전히 신세계의 문제죠.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카운터파티 리스크에서 스마트 컨트랙 리스크로 옮겨갔다는 거 그리고 낮은 유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파이 프라임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디파이 제품입니다. 웬만한 게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이 친구들은 이오스 거나 아니면 뭐 트론 거나 비트코인 거나 다 일일이 다 모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이 친구 중에서 사라진 친구도 많고 지금 여전히 유효하거나 여기 계속 새로 생기는 그런 서비스도 많은데 네, 이거는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스테이크 피쉬도 있네요. 메이커다운은 당연히 있고. 네. 네. 근데 몇 가지 논쟁을 할 수 있는 점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픈 파이낸스와 디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대체 탈중앙화의 정도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금융권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오픈되어 있냐? 오픈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JPM 코인, 도대체 이 친구들은 여기에 어디에 여기 우리가 디파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게 있고, 제가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중앙화되어 있는 전통 금융시장 너무 좋은데 왜 그러니까 이념적인 거를 떠나서 디파이를 왜 사람들이 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그 Z세대와 Z세대 이후에 온 애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시장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가면 그분들은 여전히 은행에 가서 출금을 하시는 걸 매우 좋아해요. 근데 Z세대 이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네는 은행에 가서 출금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에서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핀테크에 있는 혁신 말고 훨씬 더 혁신적인 거를 이 친구들은 바라지 않을까라는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금융법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금융법과 같아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다오에 관련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오는 코드로 그냥 만들어서 구현하면 되는 건데 그 회계 처리를 기존에 있는 그 회계 처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커스토디얼하고 난 커스토디얼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개인 키를 누가 보관하냐가 쟁점인데 이걸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업비트 그러니까 두나무의 자회사인 DXM이라는 곳이 트리니토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트리니토는 눈치를 봐서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트리니토를 따져봤을 때는 트리니토라는 서비스 자체는 자기들이 개인 키를 각각 사용자들이 보관을 해주게 합니다. 근데 쟁점은 뭐냐 하면 하지만 그들이 쓰는 블록체인 자체는 그 POA라고 어쨌든 사전에 거기에 밸리데이터 합의를 보는 주체들을 다 정해놓고 그 주체들이 누군지 알고 그 주체들이 합의를 보면 이제 거래가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페북 코인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페북의 말은 우리는 다 분산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정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저희는 페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미국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그거를 되돌릴 수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트리니토도 어쨌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서비스고 법인이 한국에 있는 이상 아무리 POA 서비스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 키를 사용자한테 줬다 하더라도 정부가 꺼라고 하면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 키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커스토디얼, 난 커스토디얼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진짜 검열 저항성을 띠고 있나? 띠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띠고 있나라고 흙과 백이 아닌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디파이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막 디파이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 때문에 세상이 바뀔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인데 디파이 때문에 특정 국가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바뀔 수도 없는데 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이 디파이를 사용한다면 자기 자신의 재산은 보호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뉘앙스인데 디파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행이 없는 사람들한테 은행에 가져다 줍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은행을 가져다 주는 거지 그 국가에게 금융 서비스를 깔아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좀 논쟁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토콜이 너무 많아요.
프로토콜은 너무 많고 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자들, 내가 어떤 사용자를 타겟해서 어떤 시장에 어떤 수요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친구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의 약간 열쇠이기도 한데 이 제품, 서비스나 그것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플이 나오지 않는데 프로토콜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 발표고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리니토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트리니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갑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자신의 암호화폐를 입금을 한 다음에 네. 그 암호화폐 평가액의 70% 정도를 제출해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지갑을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가 있고 그 업체가 보관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P2P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업체가 해주는 거잖아요. 트리니토라는 업체가 해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트리니토가 운영을 하는 다른 밸리데이터가 운영을 하는 블록체인이 백엔드 단에 깔려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업체가 운영을 하는 거는 뭐 일단 블록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밸리데이터와 합의를 보는 점,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운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갑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예치한 자산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네. 그건 디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옛날에 카이버 얘기를 하자면 카이버의 리퀴디티 풀이 카이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풀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렇게 봤을 때 카이버는 디파이를 지향했지만 과연 그게 디파이였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유니스왑의 가장 큰 유동성 공급자는 카이버예요. 이제 웃기게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와 이제 미래 형태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태생이 중앙화되어 있다고 해서 과연 미래에도 그럴 것인가? 오히려 그건 좀 더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아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스마트 콘트랙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디파이의 회계 처리 네. 부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디파이를 위해서 국가가 바뀔 수는 없지만 재산을 보호할 수 그러니까 한 국민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디파이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준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이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는 맞으나 인터넷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은행 시스템을 쓰는데 제가 꽤나 무식해도 저는 은행 시스템을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는 게 탈중앙화 시스템도 이해해야 되고 인터넷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회계 처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메이커다오 CDP 열고 CDP 닫는 것 자체가 기존 회계 시스템에서 도대체 어떻게 처리돼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열기 위해서 이더를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이라는 게 나왔고 근데 이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클로징 할 때 이더라는 거를 그러니까 다이를 다시 주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피를 위해서 메이커 토큰이 소각되고 그리고 다시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기존에 돈을 다시 넣었을 때 소각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네. 그것도 내가 넣은 화폐가 아니라 넣으니까 다른 화폐가 소각이 되는. 네. 질문 하나 더. 네. 다음에 어떤 분이 발표하실지 제가 몰라서 지금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런스캔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그 이자율이 10% 높게는 20%, 낮게는 15%이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네. 이자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메이커다운 쪽에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전 다음 사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